자, 오늘 수업 다 못 나가면 월요일날 어차피 학교 안 가니까 보자고. 네? 왜요? 흥분했어요. 아이들이 과격하네. 감정 표현을 그때그때 바로바로 하네 이 새끼들이. 월요일날 너네 집에 있어봤자 엄마가 좋아할까? 안 좋아하겠지. 그러니까 불러줘야지. 좋아하시는데. 어떤 엄마가 아이들 집에 있는데 좋아하시니? 절대 안 그럴 거야. 자, 보시면요.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자기들이요 했던 게 뭐냐면 원자 구조에 대한 얘기 했어요. 그래서 그 원자 구조에 해당되는 문제 풀어와 라고 하면서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더 이상 틀릴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 원자로 되어 있고요. 그 원자라는 건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볼 수 있게끔 원자는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원자 모형 만듭니다. 자, 그래서 원자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원자 모형을 만들어 설명한다. 자, 그 중에서 맨 처음에 원자는 더 이상 틀릴 수 없는 가장 작은 돼서 입자다. 그래서 원자를 구의 형태로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누굽니까? 돌턴이죠. 근데 사실은 원자가 제일 작은 게 아니고 그 안에 더 작은 입자 세 종류 들어있다는 걸 하나하나 발견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발견된 게 뭘까요? 시험이야 이지. 뭘까? 이거 통합과학부터 나온다네. 전자 발견한다. 자, 전자 발견한 사람. 또 돌턴이야? 톰슨이야. 그래서 톰슨은 원자 속에 전자 있어. 근데 마이너스만 있으면 원자는 마이너스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안에 발견은 못했지만 플러스 입자가 있을 거야 라는 건 추측. 그래서 이 전자 발견하는 실험 뭐라 그런다고? 음극선 실험. 이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전자라는 아이의 성격이 어때? 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거지. 전자는 세 가지 성질이 있다는 거 확인했어요.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들고 있고요. 그리고 질량을 가지고 있는 뭐예요? 입자라는 거죠. 그리고 직진할 수 있는 직진성 띠가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로 발견한 건 뭡니까? 그렇죠. 원자핵이 되는 자, 실제로 이렇게 플러스가 아무데나 흩어져 있을까? 라고 하는 톰슨이 발견하지 못한 이 플러스는 사실은 밖에 박혀있으면 전자처럼 튀겨나왔어야 된다. 근데 안 튀어나온 걸 봐서 이 원자핵이라는 건 엄청나게 무거운 질량이 큰 물질이고 원자의 중심에 박혀있어서 못 나왔다. 그리고 바깥쪽에 전자들이 뺑글뺑글 돌고 있는 궤도운동을 하고 있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러더포드. 러더포드가 원자핵 발견하는 실험의 이름. 그렇죠. 되게 유명해요.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원자는 대부분 빈공간으로 되어 있고 내가 찾으려는 원자핵의 크기는 대단히 작으며 그래서 그리고 원자핵의 질량이 크고 플러스 정조 성질을 띠고 있다는 걸 다 분명할 수 있는데 이때 알파 입자가 누구다? 헬륨. 그렇지. 양이온 새끼야. 알겠어? 이거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봐 두시면 되죠. 자, 근데 이 러더포드의 모형으로 원자 속에 있는 그 안에 원자핵 속에는 양성자가 있고 그 안에 중성자가 들어있다는 것까지 기억. 그래서 얘네들 핵 속에 있는 입자가 핵자라고 부르기도 해. 됐죠? 자, 여기까지 발견이 다 됐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 모형도 틀렸대 라는 얘기 누가 했어? 오. 자, 보어는요 러더포드의 모형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는 걸 보고 얘기한 거죠. 자, 어떤 현상을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으로 설명할 수 없니? 그렇죠. 우주 공간에서 나타나는 선 스펙트럼이 생기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어. 그래서 선 스펙트럼이 생기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뭘 도입하게 된다? 에너지 값이 결정되어 있는 에너지 준위가 결정되어 있는 전자 껍질의 개념을 도입하면서 각각의 원자핵 바깥쪽에 여러 개의 전자 껍질이 있는데 그 껍질마다 에너지 값이 양자화되어 있다. 결정되어 있다. 되겠습니까? 자, 각각의 껍질이 갖는 에너지 값을 계산하는 식 기억나죠? 자, 각각의 껍질이 갖는 에너지 값은 물론 마이너스
N제곱분의 K상수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 그래서 K상수를 1로 본다면 첫 번째 껍질이 갖는 에너지는 마이너스 1, 두 번째 껍질이 갖는 에너지는 마이너스 4분의 1, 무한 번째 껍질이 갖는 에너지 값은 0으로 좋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가장 아래에서 가장 위까지의 에너지 차이는 1이고 첫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 사이 에너지 차이는 얼마? 4분의 3이야. 뭐 이 정도의 크기다. 그래서 에너지 차이만큼을 등 간격으로 놓고 그려놓은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 껍질의 개념이다. 그래서 그러면 얘는 에너지를 마이너스 1 가지고 있는데 위 껍질은 마이너스 4분의 1로 더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아래 껍질에 있는 아이가 위 껍질로 올라가려면 에너지를 뭐 해야 된다? 흡수. 위 껍질에 있는 아이가 아래 껍질로 내려오려면 에너지 뭐 해야 된다? 방출. 그 중에서 전자가 내려올 때요. 몇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가 가장 센 에너지를 방출할까요? 첫 번째. 무슨 광선? 자외선. 누가 발견? 라이먼. 두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가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방출. 됐어? 무슨 광선? 가시광선. 누가 발견? 알머. 그 다음에 세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 무슨 광선? 적외선. 누가 발견? 하신. 됐어? 그래서 라발파. 알겠습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미 물리원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는 가시광선이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을 유일하게 방출하는 거야. 그걸 이용해서 LED 광선을 만드는 거지.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발광 다이오드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살짝 받고 그리고 빠른 속도로 넘겨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 오셨는데 그 중에서 106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제가 여기 이게 뭐가 있을까요? 넘겨. 자, 108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가 239번부터 247번까지 있습니다. 제가 뭐 할까요? 240번에 해당되는 얘기 해달래요. 자, 240번 보시면 242번이에요? 네. 242번 보시면 그림은 가열된 기체에서 자 밑줄 쳐. 가열된 기체라는 의미가 뭘까? 자, 실제로요. 여기서는요. 기체를 두 종류로 설명합니다. 저온의 기체와 고온의 기체. 그 고온의 기체라는 걸 여기서 가열된 기체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실제로 자, 고온의 기체라고 하거나 저온의 기체라는 표현을 쓸 건데요. 저온의 기체는 전자들이 다 아래 껍질, 바닥 상태로 존재하는 상태. 알겠어? 그래서 바닥 상태로 전자들이 배치되어 있었을 때 여기서 100일 정도 틀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모든 광선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태양처럼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저온의 기체들은 태양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흡수해서 고온의 기체 상태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전자들이 에너지를 흡수해서 위껍질로 올라가면 우리는 저온의 기체가 고온의 기체 됐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고온의 기체는 됐어. 흡수한 걸 다시 버리면서 저온의 기체로 돌아오겠죠. 알겠니? 이때 고온의 기체가 저온의 기체가 고온의 기체가 될 때 흡수 스펙트럼이 생기고요. 고온의 기체가 다시 저온의 기체로 되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버려야 되니까 이때 방출 스펙트럼이 생기고요. 만약에 이게 수소 저온의 기체가 수소 고온의 기체가 됐을 때 생기는 흡수 스펙트럼과 고온의 수소 기체가 저온의 수소 기체로 바뀔 때 생기는 방출 스펙트럼의 선의 위치는 반드시 어떻습니까? 기체의 종류가 같다면 같죠. 근데 만약 기체의 종류가 다르다면 선의 위치는 달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태양 주변에 어떤 기체가 제일 많아? 궁금하지? 그건 태양에서 나오는 선 스펙트럼 분석하면요. 그 햇빛이 지나올 때 어떤 기체들이 그 햇빛을 흡수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태양 주변에 대기권에 어떤 기체 있어? 이거 다 분석할 수 있다고요. 알겠습니까? 이런 방법 쓰는 겁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가열된 기체에서 볼 수 있는 스펙트럼입니다. 가열된 기체에서 볼 수 있는 스펙트럼이니까 방출 스펙트럼 같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이 스펙트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보세요 라고 했으니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중에서 A에서 C 중에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가 가장 큰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이거요.
뭐가 나와 있냐면 푸른색, 붉은색 이거 나와 있죠. 자, 이 중에서 빨주노초 파란보 어디로 갈수록 에너지가 큽니까?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크죠. 자, 에너지 값은요. HF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죠? 진동수와 파장은 무슨 관계라고요? 반비례 관계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그림 보면 빨간색, 보라색 이렇게 있네요. 그러니까 빨간색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는 작아지는 거고 진동수 작아지는 거지만 파장은 길어지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봐야 돼.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봐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A, B, C 중에서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가 가장 큰 건 에너지가 큰 쪽이니까 C 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기억 맞는 거고요. A부터 C까지의 스펙트럼의 계열은 라이먼 계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어요. 빨주노초 파란보 빛 나오잖아요. 됐어? 네, 그러니까 가시광선 계열 맞아요. 가시광선 계열을 라이먼 계열이라고 하니? 발머 계열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자, A, B, C 중에서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가장 많이 낮아지면서 발생하는 것은 뭡니까? 라고 하죠.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아진다는 얘기는 가장 위에서 가장 아래 껍질로 내려왔다는 얘기겠죠. 됐어? 그러면 가장 에너지가 높은 데서 가장 에너지가 낮은 데로 떨어지는 거.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방출한 거.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거겠어요? C겠죠. 알겠어? 네. 이런 식의 느낌인데 하윤아 여기서 어떤 거 놓쳤어? 응? 답은 그래서 1번이거든요. 여기 비교생 없다고 했어. 네, 이렇게 해요. 넘어가죠. 자, 넘어오시면 248번부터요. 254번까지 질문. 여기 49번? 네. 249번 보시면 그림은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에너지가 E1, E2, E3 세 준위 사이에서 전자가 전이하는 세 가지 경우를 나타낸 것이고 세 가지 전이 과정에서 나오는 빛의 진동수를 비교했어요. 그 중에서 FA의 진동수가 제일 크다는 얘기는 FA에 해당되는 빛이 제일 크다는 얘긴데요. 자, 요거 보시면 요거는 화학 시간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수능에서 한참 날렸던 계열의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에 해당되는 에너지 이런 뜻인가 봐요. 자, 그랬을 때 요렇게 되어 있네요. 그 중에서요. 우리는 편의상 얘는 1번, 2번, 3번 하면 잘 봐. 1번의 에너지와 2번의 에너지를 더하면 몇 번의 에너지와 같아지니? 3번의 에너지와 정확하게 같아지게끔 됐어. 이 길이를 에너지의 크기로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의 길이를 더한 값이 같은 애들끼리 방출하는 에너지의 크기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어? 네, 그런 느낌이거든요. 자, 그 중에서 여기에서 보시면 에너지가 가장 클 때 진동수도 크다고 그랬으니까 진동수가 제일 큰 게 FA래요. 그럼 얘가 진동수가 제일 크겠죠. 얘가 FA에 해당돼요. 그 다음 진동수가 큰 게 얘죠. 그래서 이게 FB, 이게 FC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만든 것을 찾아보세요. 기억. 진공에서 파장은 진동수 FA의 빛이 진동수 FB의 빛보다 진동수가 더 크니? 라고 했어요. 자, 얘는 에너지가 크니까 진동수는 제일 뭐하다? 짧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진동수하고 파장의 사이의 관계라든가 그래서 이런 것들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는 파장이 짧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FA에 해당되는 파장이 제일 짧다라고 표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FA는요 FB와 FC를 합성합시다. 맞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E2는요 라고 하는 E2라고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 E2는요 요 껍질에 해당되는 에너지죠. 맞아요? 두 번째 껍질에 해당되는 에너지죠. 두 번째 껍질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FB니? 라고 했어요. FB예요? FB는 두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 방출되는 에너지죠. 맞아?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껍질의 에너지는 어떻게 구해요?
각각의 껍질에 해당되는 에너지 값은 마이너스 n제곱분의 k로 구하는 거죠. 자, FB는 두 번째 껍질과 첫 번째 껍질의 에너지 차이를 얘기하는 거지 두 번째 kop질의 에너지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어. 넘길게요. 자, 넘어오시면 112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질문. 됨, 넘겨. 자, 114, 115. 없어. 넘길게요. 자, 116. 됐죠? 자, 그중 물리 중에서 가장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권은 여기까지의 내용으로 끝냈고요. 이제 네, 학원으로 가시면 돼요. 2번. 자, 그래서 그거 끝내시면 거기에 해당되는 진도를 나갈 건데 그거 나가기 전에 잠깐만 뭐 하나 하고 가죠. 뭐 할까요? 너네 올 때까지 기다리고 시험 안 보고 있었지. 이게 하죠. 앞에 애기들도 시험 봤는데 잘 풀은 문제거든요. 그리고 풀다 보면 3번에 가나다로 나와 있고 밑에는 인상으로 나와 있고 뭐 그렇대요. 같은 말이래요.
이준영 강소고 양종고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다음 주가 이제 영재 원서 마감 그래서 입시 처리 막 시작되고 있어요. 저번 주 아니었어. 저번 주는 서울. 네, 다음 주가 전체 나머지 학교들 원서 마감. 그래서 오늘 영재들은 10시부터 와서 12시까지 학원에서 14시간을 있다가요. 그쯤 돼야 내가 학원에 돕는 보람이 있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겠어요? 14시간쯤 걸렸어요. 절대 아니냐? 순간 눈으로 느꼈다 너. 그냥 수강료가 아니라 이용료서 좀 아침 시부터 우리는 12시간이라. 수강료 아침에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하는 거 안 받아요. 그냥 와서 공부시켜요. 좋은 학원이죠? 어제도 새벽 1시까지 하고 오늘 아침에 10시에 또 와서 애들이 잠깐 집에 들렸다 왔어요. 라고 얘기하고. 자, 시간 모자란 사람? 없는 걸로. 도연 다 했냐? 개놈식이 빨리 안 가? 야, 나 바뀐 거. 너네 그러니까 평생 여친이 없는 거야, 진짜. 승재야. 넌 그래도 어리니까 센스가 있겠지. 선생님 바뀐 거. 쟤만 중이야. 나머지 싹 다 늙은 연놈들. 중3이고. 뭐 했어요? 아니야. 너 누나들한테 맞아볼래? 아니거든. 나 귀 뚫었어. 그거였어요? 어. 몰랐어. 나 귀 뚫었어. 메일이지. 귀 여기 부엉했어. 이게 나랑 나랑 한번 어떠시? 한참 됐어. 엄청 겁나가지고 우리 딸 손잡고 갔잖아. 어디 그거 아프지 않아요? 여기 그런 거예요? 여기 연골이잖아. 맞아. 그래서 내가 겁나서 그동안 못하고 있다가 우리 딸 손잡고 딱 같이. 우리 선생님들이 연골 뚫을 때 우두둑 소리가 거짓말이었어. 우두둑 소리가 안 나. 다 생브라질이니까. 별로 안 아파. 쑥 들어가. 그래서 한번 뚫어보니까 이제 계속 뚫을만 해. 다음에는 여기를 뚫어볼까 생각해. 패션 되게 좋아하시고. 아니 해본 적이 없대. 어디서 그동안 하셨어요? 너무 무서워. 원래 동네에서 했거든요. 너무 무서워서. 도현 빨리 다 하면 얘기해라 이 새끼야. 너 기다리고 있어. 알았어요. 있어. 하자. 저는 아이라인 안 그리시지 않았어요? 아버님은 아이라인 그래도 항상 이 시간쯤 되면 다 지워주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번 주에 아이라인 문신도 한 거예요. 아, 저 문신했어요. 평소가 좀 작아진 느낌인데 맞죠? 해줄까? 야 이거 안 아파. 우리 하러 가자. 할만 할 것 같아. 여기 수로니까 괜찮아. 왜 우리 어? 혼자 무서워. 같이 손잡고 가자. 여기 이렇게 뚫고 집에 가봐. 엄마한테 뒤지게 맞겠지? 그래서 우리 선생님 하나가 본인은 여기 뚫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 턱에 뚫으면 얼마나 세워나오냐. 정말? 그러지 않을까요? 여기 있어요. 밑에 여기 뚫는 사람 있고. 근데 여기 뚫는 애 봤어. 아 그래. 무슨 래퍼 같은 애가 여기 뚫고 다니던데? 의자? 아플 것 같아. 물론 그렇게 이름까지는 내가 알 수 없지. 그 아이의 이름까지 외우고 싶지는 많이 않은데. 아플 것 같아. 근데 여기는 괜찮을 것 같지 않니? 화는 그렇게 안 아파. 코팔 때 어떻게 해요? 어? 코팔 때 어떻게 해요?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해봤어. 지금. 정말 이렇게 아
아직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는데 했죠? 자 하죠. 자 도현이 다 풀었다 그랬으니까 나머지 사람들 다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번부터 채점 들어가죠. 1번에 1, 2번 2, 3번 2, 4번 3, 5번 1, 6번 5, 7번 5, 8번 2, 9번 4, 10번 5. 됐습니다. 못 들은 거로 있을까요? 없나요? 자, 그러면 10문제였습니다. 10문제 중에서 서연, 아, 있어요. 민채, 하나, 준영, 박준영, 8개요. 유나, 하나 있어요. 재원, 9개요. 도현, 10개요. 승재, 8개요. 이준영, 10개요. 호용, 9개. 장민준, 없고요. 전민준, 7개. 어이씨, 새끼. 현아, 8개. 하윤이, 네, 질문. 민준아, 틀린 것 중에 질문. 질문이 없어요. 질문 없는데 틀리는 새끼한테 병신이야. 자, 됐죠? 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만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이 부분은 틀릴 문제가 별로 없을 거예요. 네. 선 스펙트럼의 가시광선만 얘기하는 거고 아니에요. 방출 스펙트럼은 다섯 개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거 4번, 3번, 2번, 1번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전자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됐어요? 네, 방출 스펙트럼에다 내려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1번 껍질로 내려올 수도 있고 2번 껍질로 내려올 수도 있고 3번 껍질로 내려올 수도 있죠. 세 가지. 얘도 1번 껍질, 2번 껍질. 얘는 1번 껍질이에요. 그래서 다 나오시면 됐죠? 네, 이런 식으로. 자, 그 문제는 수능에서 많이 나옵니다. 마지막 10번 문제는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에 해당되는 내용 저번 주에 별로 어렵지 않게 하셔서 자, 오늘은 두 번째 2번 없는 사람이 있으면 챙기려고 했는데 없는 사람은 없네요. 다 있으시네요. 네, 마탱이가 새끼들 저번. 자, 반도체와 에너지띠 여기서부터 쭉쭉 갑니다. 오늘 반도체 해드리고 전자기 유도해드릴 생각입니다. 자, 남은 주차가 별로 없어서 이제 속도를 좀 내면서 갈 거니까 도현아 불면 죽는다. 자, 가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 반도체입니다. 실제로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 원자로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죠? 근데 그러한 원자들이 결합하면 물질은 세 가지 상태, 고체, 액체, 기체 상태가 존재합니다. 이거 저번 주에 설명한 듯한 느낌은 왜 들죠? 고체에서는 전자기의 구조를 갖는다. 설명했나요? 했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첫 번째 파트에 반도체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마 설명을 해드린 것 같아요. 맞죠? 네. 그래서 그 부분 깔끔하게 정리할게요. 자, 이렇게 물질은 세 가지 상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액체나 기체는 원자의 입장에서는 원자들이 대단히 멀리 떨어져 있는 구조를 띠기 때문에 각각의 원자에 원자핵이 있고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들어가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들어가는 일을 A 원자도 B 원자도 똑같이 하는데 똑같은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들어가도요. 이 전자와 이 전자 사이의 trọng力이 서로의 위치를 간섭할 수 없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액체와 기체는 화학 시간에 배운 대로 전자 껍질의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형태라면 거꾸로 얘기하면 고체는 이라고 하는 거죠. 고체는 이 좁은 공간 안에 원자가 100만 개쯤 결합되어 있다 보니 그래서 네, 원자들이 서로 겹치는 구조를 띌 수밖에 없다. 그래서 A라는 원자에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들어가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들어가 있는 형태라면 겹쳐서 B라는 원자에도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들어가야 되면 전자와 전자를 겹칠 수밖에 없다.
근데 전자들은 서로 청력 때문에 겹칠 수가 없기 때문에 미세하지만 껍질들이 살짝 모아한 상태 어긋나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어긋난 100만 겹의 첫 번째 껍질들이 만들어지다 보니 이제 껍질의 개념이 아니고 껍질들이 모여있는 두꺼운 전자띠의 구조를 띈다. 맞습니까? 그래서 액체나 기체는 전자 껍질의 개념이라면 고체는 껍질이 아닌 전자띠의 구조를 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죠?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고체이던 액체이던 각각의 껍질에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띠가 돼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띠가 돼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띠마다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 꽉 채우면 거기 더 이상 못 들어가. 그 다음 껍질 들어가. 맞죠? 자, 이런 식으로요.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 공간에 전자들이 들어가 있을 때 전자가 들어있는 가장 바깥쪽 띠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전자를 포함하고 있는 가장 바깥쪽 띠를 원자가띠라고 한다. 그러면 원자가띠보다 더 높은 곳에는 전자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전자가 들어있지 않은 나머지 띠를 뭐라 그래? 전자가 들어있지 않은 나머지 띠를 뭐라 그래? 전도띠 세띠. 됐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자가 띠까지만 전자가 채워져 있고 그 위에 전도띠에는 전자가 없는 상태, 바닥 상태일 때.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원자가 띠의 구조를 보면 원자가 띠에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 공간이 꽉 차 있냐, 들 차 있냐가 핵심이다. 자, 만약에 얘처럼 원자가 띠에 전자가 들 차 있다면 전자들의 에너지 흡수할 필요 없이 옆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갖게 된다. 이런 전자들을 우리 뭐라 한다? 자유전자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원자가 띠에 빈 공간이 생겨서 전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자유전자라고 하고 이 자유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물체들을 우리 뭐라 그런다? 금속이라고 불러요.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금속들은 자유전자가 많기 때문에 전류가 쉽게 흐르는 뭐다? 고체다. 그런가 하면 원자가 띠에 빈 공간 없이 전자가 꽉 차 있다면 자유전자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구조가 되죠. 얘가 바로 뭡니까? 절연체 아니면 도체 구조입니다. 절연체 아니면 반도체 구조입니다. 자, 근데 도체는요. 원자가 띠에 빈 공간이 있어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있지만 전도띠의 띠가 두꺼워지면서 원자가 띠와 겹친다. 사실은 띠와 띠 사이에도 간격이 있어 그 간격을 건너가기 위해서 전자들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데 띠 간격이 없으면 에너지 흡수할 필요 없이 윗껍질로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다. 알겠어? 그게 도체의 특징이다. 하지만 절연체나 반도체는요. 자, 원자가 띠에 전자가 꽉 차 있어서 위로 올라가고 싶어요. 근데 위에 있는 전도띠 사이에 간격이 있다. 그러니까 간격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데 절연체는요. 원자가 띠와 전도띠 사이의 간격이 대단히 넓다. 그래서 전자들이요. 여기를 건너가려면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데 상온에서는 그 에너지를 흡수할 가능성이 거의 제로인 상태인 아이들. 얘네들이 바로 절연체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일반의 금속들이 이런 구조를 띱니다. 됐죠? 자, 그런가 하면 반도체는요. 원자가 띠에 꽉 차 있어 자유전자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건 맞지만 전도띠 사이의 간격이 절연체보다는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조금만 흡수해도 윗껍질로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고 얘가 올라가면 나머지가 자유전자가 생기겠죠. 그래서 절연체에 비해서 전류가 흐를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이 바로 반도체고요. 반도체가 바로 주기율표 주요 14조를 유지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적 차이점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물질마다 전류가 잘 흐를 수 있어? 없어? 라고 하는 결정은 자유전자의 양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전기 전도도. 이 전기 전도도는 도체일 때 전기 전도도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이고요. 그
다음에 전해체 순서다.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 전류가 잘 흐른다는 얘기는 저항이 작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저항이라고 하는 건 거꾸로 이렇게 돼요.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꼬맹아 생각해. 저항을 결정하는 인자 몇 가지? 가지가 있죠. 됐어? 4가지. 정신 차리자. 자, 뭐 있어? 길이 또 2개 반면적 또 물질의 종류 그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표준 저항값 뭐지만 비저항 됐어? 또 온도 됐습니까? 그러면 이 값을 주면 저항을 구할 수 있어야죠. 저항 구하시 R은 이렇게 오래요. 이렇게 구합니다. 실제 저항값은요 로 곱하기 S분의 L로 합니다. 근데 로가 비저항값이 0도일 때 비저항, 10도일 때 비저항이 물질마다 다 달라. 그래서 각각의 온도에 따른 비저항값을 넣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굵기분의 길이 하시면 되죠. 알겠어? 이게 실제 저항값을 구하는 건데 결론 저항은 어떨수록 크다. 같은 물질이야, 같은 온도야. 어떨수록 커? 굵기는 100. 길이는 들어서 됐어. 어떨수록 저항이 크니까 가늘고 길수록 저항이 커. 됐어. 네 라고 하는 거 하나는 잡고 가야죠. 가늘고 길수록 저항은 별로 커진다.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온도에 따라 저항은요? 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온도가 높으면 저항 커져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됐어.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이 커지는 아이가 있어. 누구니? 도체가 돼요.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이 작아지는 물질도 있어. 누구니? 반도체 또 전원체가 그래요. 자, 그래서 온도에 따라 저항값을 나타내는 그래프 이렇게 그리죠. 여기 온도, 여기 저항. 이렇게 되는 그래프를 갖는 아이들이 있고요. 이렇게 되는 그래프를 갖는 아이들도 존재합니다. 됐죠? 그 중에서요. 첫 번째 1번 누굽니까? 전원체. 2번 반도체.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이 커지는 얘가 바로 도체. 알겠습니까? 그래프로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도 해드려야 돼요. 이게 저항이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비저항이죠. 이 비저항을 역수하면 전기 전도도 나온다라는 얘기도 해드렸어요. 물질의 특성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원자의 구조.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요. 절연체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도체도 있는데 그 중에서 요즘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건 반도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반도체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반도체는요. 주로 몇 조 원소로 만들어? 14조. 그 중에서 누구? 규소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실리콘. 됐죠? 그래서 반도체를 만들 때요. 일단은 기본적인 반도체는 한 종류의 원소로 되어 있는 순수 반도체죠. 이 순수 반도체는 규소의 공유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수소의 공유결합으로 만들어진 게 순수 반도체다. 무한히 반복된다. 됐어? 근데 얘 전기 전도도를 향상시키고 싶다. 이런 규소가 됐어? 반도체잖아요. 그래서 얘를 도체만큼 전기 전도도를 향상시키고 싶다. 어떤 기능을 향상시키는 걸 멋진 말? 어떤 기능을 향상시키는 걸 멋진 말로 도핑하고 싶다 이렇게 표현해요. 알아요? 어떤 기능을 향상시키는 걸 기계공학적으로 얘기하면 도핑시킨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자기의 운동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뭐하니? 네, 약물을 도핑하죠. 자, 그래서 약물을 도핑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도핑 테스트 하는 겁니다. 알겠어? 그래서 도핑은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기 전도도를 도핑시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가 너무 순수해서 전류가 잘 안 흘렀어. 그래서 약간 때를 묻혀야죠. 됐어? 그래서 뭘 만들어야 되니? 물, 숨,
반도체를 만들면 전기 전도도가 좋아집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요 순수하게 규소술로요. 됐어. 규소는 14족이니까 체외각에 전자 몇 개 있니? 4개밖에 없는 거잖아. 원래는 몇 개 있어야 완벽해? 8개. 그러니까 옆에 있는 또 다른 규소들은요 전자를 하나씩 공유하면서 공유결합을 해서 각각 8개의 전자들을 채우려고 했겠죠. 이게 바로 순수 반도체의 규소의 모습이야. 알겠어? 자, 근데 얘 전기 전도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여기에 다른 원소를 도핑해야 된대. 자, 그럴 때 14족이 있던 자리에서 14족 하나를 빼고 몇 족을 도핑하느냐에 따라 반도체의 종류가 결정됐다. 기억나냐? 기억나냐? 야,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를 수업 들은 건 맞냐? 자, 14족에서 하나를 빼고 다른 아이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어떤 아이를 넣을 수 있니? 15족 아니면 14족 양 끝에 있는 애들 하면 될 거 아니야? 13족 센스는 좀 있자. 자, 13족 아니면 15족을 도핑하면 돼. 자, 그러면 13족 중에서 대표적으로 너 뭐 알아? 13족의 대표적인 거. 붕소. 또 어디서? 설마 주기율표를 모르는 건 아니지? 알루미늄. 됐어. 그래서 주로 알루미늄 도핑을 해요. 됐어. 그러면 여기에 있는 14족에 있는 규소 너 나와! 라고 하면 이 색이 나옵니다. 근데 기분 나쁘니까 자기가 가지고 갔던 전자 4개도 같이 가지고 나오죠. 그러면 이 자리를 알루미늄으로 채웁니다. 근데 알루미늄이 들어가면서 걱정마 내가 꽉 채울게! 라고 했지만 얘는 13족이야. 전자 몇 개 있어? 3개 같다고 봐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실제로 전자가 있어야 되는 자리 하나가 비겠죠. 이게 신의 한 수입니다. 원래는 원자과 띠에 전자가 꽉 차 있어 자유전자가 없는 상태가 바로 반도체였는데 14족을 빼고 13족을 도핑하는 순간 전자를 채우지 못하는 빈 공간 하나가 생기죠. 그럼 보입니까? 나머지 전자들이요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순간 뭐가 생기는 겁니까? 자유전자들이 확 생겨버립니다. 맞죠? 바로 얘 때문에. 우리 얘를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원래 전자가 있었어야 되는데 전자가 빠져서 생긴 구멍입니다. 이 구멍의 이름. 그렇죠. 구멍 공자를 띄는데 그래서 전자가 빠지면서 상대적으로 플러스의 성격을 띠는 구멍이 생겨. 그래서 플러스를 양이라고 하니까 양공이라고 부른 거예요. 됐죠? 그래서 13족을 도핑하면 양공이 생기고요. 그 양공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르는 걸 양공을 전하 나르게 역할을 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13족을 도핑해서 양공을 갖게 되는 반도체를 우리는 자 마이너스는 네거티브, 플러스는 포지티브. 그래서 포지티브형 반도체, P형 반도체를 들어는 봤나? 기가 시간에 할걸. 그러니까 하루를 반장했지 새끼들아. 자 그러면 13족을 도핑하면 이렇게 되는데 13족 말고 저는 15족 도핑하고 싶어요. 자 빨리 생각해. 15족에 누구냐? 쭉쭉쭉쭉 인. 그 다음에 뭐 있어? 질소 이런 거죠. 그 중에서 주로 인 도핑합니다. 자 인을 집어넣게 되면 됐어. 이 자리에 인을 집어넣게 되면 인은요. 자 여기에 있는 전자를 꽉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15족이니까 전자 5개 들고 들어가겠죠. 이거 채우려고 해요. 하나, 둘, 셋, 넷. 근데 자리가 더 없죠. 그럼 5번째 자리에 전자 어디로 갑니까?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위에 있는 무슨 띠가 있어요? 전도띠로 전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도띠로 가는 전자는 그 옆에 다 빈 공간이잖아요. 얘가 뭐가 됩니까? 자유전자가 됩니다. 알겠어? 이런 식으로 15족을 도핑하면 남아도는 전자들이 생겨. 그 아이가 자유전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자유전자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르게끔 되죠. 얘가 바로 전하나르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전자가 남아도는 반도체잖아요. 전자를 우리가 마이너스 네거티브형 반도체 이렇게 부릅니다.
기억하죠? 됐어? 들어보니까 생각나죠? 그래서 반도체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다. 몇 쪽을 도핑하느냐에 따라서 저나 다르게 종류가 다르다라고 얘기했더니 어떤 병신이 정신 안 차리냐. 자, 어떤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P형 반도체에는 양극만 있어요? 아닙니다. 모든 반도체는요, 양극하고 자유전자가 원래 다 존재합니다. 그죠? 양극이 훨씬 많아지는 게 바로 뭡니까? P형 반도체입니다. 전자가 훨씬 많은 형태가 뭡니까? N형 반도체입니다. 알겠어? 양극과 자유전자의 개수가 같은 게 뭡니까? 순수 반도체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양적인 차이지 모든 반도체에는 양극과 자유전자는 필연적으로 있다. 알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좀 해봐 두죠.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반도체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반도체를 우리가 씁니까? 어떨 때는 P형 써요? 어떨 때는 N형 써요? 이런 거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쓰는 반도체의 한 덩어리 안에는 반드시 P형과 N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몇 개의 반도체를 씁니까? 나는 P형 반도체랑 N형 반도체 2개 쓸 거야. 됐어? 나는 반도체 3개 쓸 거야.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한 덩어리 안에 반도체가 2개 들어있다면 이 아이를 우리 뭐라 그런다? 둘은요, 더블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게 어디서 왔는 줄 아세요? 그리스어에 됐어? 다이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둘이라는 뜻을 우리가 다이로 씁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씁니까? 다이라고 할 때 다이 2개라는 뜻입니다. 되겠냐? 오케이. 자, 그러면 3개는 영어로 뭐라 하냐? 트리. 네, 트리. 됐어? 네, 그래서 트라이라고 하는 거죠. 됐어? 자, 그래서 얘를 트, 렌, 지, 스, 혀라고 할 때 트렌이 3개라는 뜻입니다. 됐죠? 그래서 집에 가서 컴퓨터 한번 까보십시오. 남자애들은 그런 호기심이 있잖아요. 컴퓨터를 까보면 거기에 이제 외계인처럼 생긴 애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본 적 있냐? 빨간 거, 파란 거 있잖아. 이 새끼야. 반도체 까봐, 이씨. 뭔지 모르겠어요. 집에 가서 노트북, 컴퓨터 같은 거 까면 그 안에 얘네들이 두글두글 나와 있다. 이렇게. 있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 달려있는 다이 개수 봐요. 몇 개 달려있어? 다이오드야. 알겠어? 여기 몇 개 달려있어? 트랜지스터야. 요거. 알겠어? 요렇게 생겨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 다이오드는 물원에서 배워. 트랜지스터는 물투에서 배워. 알겠습니까? 네, 이런 아이인데 이 트랜지스터는 지금은 선생님이 PMP 이렇게 했지만 이거 거꾸로 MPN 이런 구조도 있어. 됐어? 네, 상관없습니다. 이런 애들을 트랜지스터라고 하는데 우리는 물론에서 다이오드만 하니까 다이오드 보세요. 자, 이 다이오드는요, 전류가 잘 흐르게끔 전선, 회로도를 연결해서 여기에 전압을 걸죠. 자, 그 전압을 걸 때 전류가 잘 흐르는 방향으로 전압을 걸어야 돼. 그러면 P형 쪽에 무슨 극이 오게끔 걸면 된다 그래서 그래서 생긴 단어가 피플이라고. 새끼야, 피플 몰라? P형 쪽이 플러스. 알겠습니까? 외우십시오. 네, N형 쪽이 무슨 거? 마이너스. 밥탱이들아. 알겠지? 그래서 피플로 연결해줘야 전류가 잘 흐르는 방향으로 전압을 연결합니다. 전류가 잘 흐르는 방향으로 전압을 연결한 걸 어쩌면 무슨 방향으로 연결했다 그래? 그래, 내가 수강 이력 확인해서 물론 안 배운 새끼들 다 내려버릴 거야. 물론 배웠는데도 이상 끼면 너는 진짜 열나 이상한 거야. 자, 네. 이렇게 전류가 잘 흐르는 피플의 형태로 연결한 걸 우리는 순반향 전압을 걸었다. 들어본 기억이 있어? 없어.
자, 이거 거꾸로 연결하면 뭐? 네, 역방향 전압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방향, 역방향은 전류가 잘 흐르는 방향이 순방향. 그게 바로 피플 형태로 연결하는 거.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만 연결을 해야 전류가 흘러요? 왜 거꾸로 연결하면 안 흘러요? 알아야죠. 피플로 연결하면 자, P형 반도체에는 플러스의 성격을 띠는 양봉이 드글 난 플러스의 성격 띠고 있어? 근데 플러스 걸었어. 그러면 플러스를 뭐 할까요? 밀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밀립니다. 어느 쪽으로? 엄청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바로 P형과 N형의 가운데 여기를 뭐라 합니까? 안 물어볼게요. 접합면. 그래서 양봉이 접합면 쪽으로 밀립니다. 그럼 반대편도 볼래요? 반대편은 N형 쪽에 마이너스 걸었어. 근데 N형 반도체는 마이너스의 전기를 띠는 자유전자가 드글드글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마이너스를 걸어? 그러면 이 새끼 뭐합니까? 밀리죠. 어디로? 접합면 쪽으로. 그래서 양봉과 자유전자가 접합면 쪽으로 밀린다라는 표현을 할 건데 그게 바로 순방향 전압을 걸어서 라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됐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동안 전자들은 왔는데 여기 꽉 차 있어. 갈 데가 없어. 못 갔단 말이야. 근데 와봤더니 여기 빈자리인 양봉이 있어. 그러니까 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싸! 그리고 건너타고 가버리죠. 무슨 말인지 알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양봉이라는 빈자리가 있기 때문에 전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형태. 그래서 전류가 더 잘 흐르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다이오드입니다. 자, 그럼 보면 느꼈어. 전자 일로 가네. 그러면 전류의 이동 방향. 네, 전류의 이동 방향은 여러분들이 배운 것처럼 전자와 반대 방향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죠. 잘 보세요. 플러스 건전지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맞죠? 이 방향이 되는 거야.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반도체를 연결해도 똑같습니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형태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P형 쪽에서 N형 쪽으로 전류가 가. 그래서 P형은 전류를 보내는 역할을 해. 가시오. 거꾸로 전류가 거꾸로 오려고 그러면 N형이 전류 못 오게 막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로 PN 다이오드를 나타내는 기호를 쓴 거죠. 이거 본 적 있죠? 못 봤으면 더럽게 못 사는 새끼들이죠. 이게 무슨 버튼이? 플레이 버튼 새끼야. 모든 전기 제품에. 됐어. 그래서 플레이 버튼 한번 누르면 전류가 막 흐르면서 전기 제품이 가동이 되죠? 이거 한번 누르면 멈추죠. 왜? 한 번 더 누르면 이 새끼가 역방향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전류 흐름을 차단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기 제품에서 보는 이 표시가 플레이 표시가 사실은 이 부분에 반도체 사용하는 거예요. 다이오드. 그래서 한번 누를 때마다 순방향과 역방향으로 전압을 틀어서 전류가 흘렀다 안 흘렀다를 결정하게 되는 거야. 왜? 전류는 항상 P형에서 N형 쪽으로만 가거든. 거꾸로 못 오고. 알겠습니까? 그 상황을 얘기해. 납득해? 오. 그러면 우리 집은 반도체가 순방향으로 잘 연결되어 있어? 반도체랑 연결하려면 항상 P형 쪽에 플러스 오라고 그러는데 난 한 번도 플러스를 연결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런 거죠. 우리가 콘센트 뽑을 때 잘 뽑으면 되죠. P형 쪽에 플러스가 오게. 그럼 콘센트를 뽑을 때도 건전지를 뽑을 때처럼 신경 쓰시면 돼요. 그래서 뭘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정확하게 보는 거야. 콘센트. 잘 뽑아야 되잖아. 어떻게 뽑아? 내가 건전지 뽑을 때 뿔만 확인해 안 해? 확인하지. 그거랑 똑같은 게 콘센트잖아. 뽑을 때 뿔만 확인해야지. 확인한 적 있어? 확인할 필요가 없어 새끼야. 그래서 그냥 뽑는 거야. 왜? 우리 집은 저렇게 정해진 뿔마가 없어. 이쯤 되면 너는 진짜 의심스러워. 실제로요, 우리 집은요, 매 순간 뿔마의 위치가 바뀌는 전압이 걸리는 거 아세요? 자, 지금은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인데요.
조금 지난 후에는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로 극이 계속 우리 집은 바뀝니다. 그래서 극이 정해진 전압은 직류전압이라고 하고요. 극이 바뀌는 전압을 뭐라 합니까? 이거를 교류전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집은 끊임없이 극이 바뀌는 교류전압에 걸려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구분해서 꼽을 이유가 없어. 알겠어? 그래서 콘센트를 그냥 아무데나 꽂는 거야. 알겠냐? 자, 우리 교류전압 표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교류전압 표시가 이런 식으로 태극막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교류전압이라는 뜻입니다. 됐어? 네.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 순간에는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요. 이렇게 되면 한 번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네요. 여기가 플러스니까. 그 다음 순간에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네요. 네. 전압의 방향이 바뀌니까 흐르는 전류의 방향도 바뀌어요. 됐어? 그 전류를 멋진 말로 뭐라 그래요? 전류. 라고 합니다. 어떤 선생님한테 배웠는지 한 번은 내가 궁금한데 제가 알아줄게요. 알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직류전류와 교류전류가 흐르는데 만약에 건전지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 그래서 V는 IR로 계산했어.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2A야. 그러면 회로도에서는 항상 이쪽 방향으로 2A만 흐르는 직류 전류가 흐르는 상황으로 중학교 2학년 때 오메 법칙을 풀었단 말이야.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운 건 직류전류고요. 실제로 집에서 흐르는 건 교류전류입니다. 됐어?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직류전류는 항상 한 방향으로만 흐르죠? 이 방향을 플러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전류와 시간을 보시면 항상 한쪽 방향 플러스 방향으로 항상 2A의 전류가 2회로도에서 흐르겠죠. 이게 직류전류를 그린 거예요. 알겠어? 자, 그럼 교류전류로 흐르면 한 번은 이 방향으로 흘러 플러스 방향. 자, 그 다음은 이 방향으로 흘러 마이너스 방향.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플러스 마이너스 바뀝니다. 그래서 교류전류는 이렇게 하는 것이죠.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알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요. 자, 교류전류는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뀌어? 세기는? 바뀌어, 이 새끼야. 자, 그러면 내가 공을 던져. 얘 언제까지 올라가? 속력이 0이 돼야 방향을 180도 바꿀 수 있어서 그때까지 가는 거야. 속력이 0이 되기 전에는 방향을 바꿀 수 있니 없니? 없어요. 그래서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가야 방향을 180도 바꿔요. 그래서 방향을 180도 바꾸려면 그 순간의 물리량이 됐어 0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류의 세기가 어때야 되냐면 한 번은 2A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가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세기도 주기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전류가 흘러요. 이게 교류전류입니다. 그래서 교류전류는 매 순간 방향과 세기가 바뀝니다. 알겠어? 그래서 전류의 세기가 0인 요 순간의 방향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뀌는 겁니다.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교류전류는 방향만 바뀌는 전류가 아니고 세기까지 바뀝니다. 알겠어? 이렇게 되는 전류가 우리 집에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됐어? 우리 집에 흐르는 전압도 똑같습니다. 우리 집에 흐르는 전압도 매 순간 플러스 전압에서 마이너스 전압으로 전압도 매 순간 이렇게 바뀌고요. 그것 때문에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근데 문제가 있죠. 이렇게 흐르면 어떡해? 왜 여기 반도체 있는데? 이런 거예요. 눈으로 욕해봤자 다 알아듣는 나 순간 읽었다 이 새끼야. 학부모 상담기관인데 잘하자. 자, 여기 반도체가 있어요. 선생님, 여기가 P형이고 여기가 N형이라서 이렇게 있는데 그럼 전류는 이렇게 갈 수는 있는데 이렇게는 못 온다는 뜻이잖아. 맞아. 이런 거야.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르는 방향 순방향인데 플러스로 순방향 보자. 마이너스를 역방향으로 보자. 그러면 순방향의 전류가 흐를 때는 전류가 반도체에서 그대로 지나가. 흘러. 근데 역방향의 전류가 흐르는 그 순간은 이 반도체가 못 지나가게 막어. 그래서 그때는 전류가 안 흘러. 이 상태야. 순방향일 때는 다시 흘러. 역방향일 때는 안 흘러. 이렇게 돼. 반도체를 연결하면. 됐죠? 반도체를
때는 이쪽 방향의 전류는 흘러가게 하는데 반대편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거 못 흐르게 막아버린단 말이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다이오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을 깨끗하게 걸러내는 건 정수작용이라고 해요.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 흐르게끔 한쪽 방향의 전류만 걸러내는 걸 정류작용이라고 합니다. 됐어? 그래서 다이오드를 사용하는 목적이 뭡니까? 한쪽 방향의 전류만 흐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류작용하기 위해서. 외우셔야 되는 단어예요. 정류작용이 바로 다이오드의 목적이야. 그래서 한쪽 방향의 전류만 계속 흐르게 해. 안 그러면 충전기가 충전이 안 돼. 그래서 핸드폰을 못 써. 알겠어?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는 낭비된다. 아깝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엄마가 한 달에 전기세 10만 원 내면 다이오드 연결해 놓으면 우리 집은 실제로 10만 원을 내도 5만 원밖에 실제로는 안 쓰는 거야. 5만 원은 버린 거야. 알겠어? 이 상황이 된단 말이야. 그럼 이것도 쓰고 싶은데 어떻게? 이런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이걸 쓸 수 있게끔 반도체를 만들죠. 저것까지도 낭비하지 않게끔 자, 흐르는 전기 없게끔 다 쓰려고요. 이렇게 피라미드 다이아몬드 모양의 반도체 이렇게 연결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가 방향을 제대로 잘 잡았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반도체를 연결해서요. 됐어? 네. 여기에서 이렇게 오는 거였나요? 아니다. 이렇게 오는 거다. 그래서 여기 교류 전압이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오다가 이 새끼가 이렇게 갔다가 얘가 이렇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잘 봐! 1번, 2번, 3번, 4번. 됐냐? 자, 첫 번째요. 여기 이제 저항이 있어. 이게 전기 제품이죠. 여기에 한 방향의 전류만 흘러줘야 돼. 그래 충전해. 자, 그럼 잘 봐. 자, 교류전류니까 지금 현재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로 치자. 그럼 플러스 쪽에서 전류 나가. 일로 왔어. 그럼 갈라줘야죠. 선택해. 1번으로 갈래? 4번으로 갈래? 1번으로 밖에 못 가. 4번은 막혔어. 그 뜻이야. 됐어? 1번으로 간다. 그 다음에 이렇게 와서 전기 제품의 전류가 아래 방향으로 흐르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일로 옵니다. 됐어? 여기선 선택사항이죠. 4번으로도 갈 수 있고 3번으로도 갈 수 있는데 너 몇 번으로 갈래? 4번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병신아 플러스 쪽으로 들어가. 보이냐? 그래서 그리고 가. 알겠지? 그래서 이거 몇 번으로 갑니까? 3번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구조야. 그래서 순방향으로 걸렸을 때는 1번 반도체와 3번 반도체를 지나면서 저항의 전류가 아래 방향으로 해줘요. 됐어? 그럼 거꾸로 역방향 걸린다고 치자. 역방향이 걸려요. 보라색. 전류 이렇게 가겠죠. 그죠? 자, 이렇게 가서 여기서 갈라집니다. 어디로 갈까? 네, 2번으로 가죠. 여기 막혀서 못 가요. 그런 구조야. 2번으로 가. 그래서 이렇게 왔어. 자, 봐. 이 저항에서 전류 어떻게 흘러? 똑같이 아래로 흘러. 전류 방향 안 바꿨어. 그 얘기야. 됐어? 이렇게 가. 그래서 일로 왔어. 자,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갈래? 네, 여기서 3번으로 가면 다시 플러스로 들어가서 글이 안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몇 번으로 가? 4번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요. 알겠어?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역방향을 걸면 2번을 지나 2번이었어? 몇 번이었어? 2번을 지나서 몇 번으로 갑니까? 4번으로 가면서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 그리고 아래 방향이죠. 됐습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순방향의 전류가 흐르던 역방향의 전류가 흐르던 상관없이 그 전류를 모두 다 저항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흐르게끔 해주는 구조야. 그래서 못 쓰는 전류 없이 모든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흐르게끔 만들어놓은 저반도체를 요즘에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낭비하는 것도 없고 전류가 항상 회로해서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해줘요. 그래서 충전기를 충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이오드라고 하는 아이는 이렇게 정신 차렸니? 4, 2, 5, D라고 하는 거 전류, 작용 전류를 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게끔 해주는 목적으로 쓰는 거라면 여러분들이 배우지는 않지만 트랜지스터
스피커. 얘는요 어떤 목적이냐면 스위칭 기능이요. 전류가 흘렀다 안 흘렀다 할 수 있게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증폭 작용합니다. 스피커 작은 변화를 줘도 그게 증폭돼서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 이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둘을 다 같이 쓰면 이게 바로 논리 회로입니다. 컴퓨터에 있는 됐어 연산 처리하는 거 이걸로 쓰는 겁니다. 되겠어? 그래서 모든 컴퓨터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거야. 이렇게 만든 거야. 이게 바로 다이오드입니다. 다이오드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거 발광 다이오드가 무슨 말이야? 같은 말 반대말. 반대말. 발광 다이오드와 광 다이오드는 정반대 말이야. 알겠어? 발광 다이오드는 뭐냐면 빛내는 다이오드야. 됐어? 네. 광 다이오드는 빛을 흡수하는 거야. 알겠어? 빛을 방출하냐? 흡수하냐?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발광 다이오드. 이게 LED. 되겠습니까? 자, 얘는요. 빛을 내야 돼. 빛이라는 건 여러분들 사실은 적외선, 자외선, 가시광선을 합해서 빛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발광 다이오드가 내는 건 뭐니? 그렇죠. 가시광선 조명이잖아요. 됐어? 가시광선을 내게 하해. 그럼 가시광선을 방출하게 하려면 전자를 떨어뜨려야지. 몇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N형 반도체에 전자들이 드글드글 있어. 근데 이 전자들이 떨어지게 하는 거야. 양봉이 있는 곳으로. 근데 양봉을 다 어디에 뚫어놨어? 두 번째 껍질에 뚫어놨어. 알겠어? 그래서 전자들이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지면서 이때 가시광선을 방출하게 할 거야. 그중 가장 낮은 위치에서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거. 쉽게 얘기해. 세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지게 해. 이 새끼 무슨 빛 내겠니? 빨간색. 빛을 냅니다. 그거보다 살짝 위 네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지게 해. 그럼 뭐 내게? 초록색. 빛의 산원색. 이 모으게 빛의 산원색. RGB가 한국말로 모으게 빨, 초, 파 그거죠. 됐어? 네. 자, 다섯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내려오게. 얘 누구게? 색. 그러면 요거 한 세트만 가지고 있으면 총천연 색깔을 다 만들 수 있는 됐어? 네, 조명을 만든 거죠. 그걸 핸드폰에 넣을 거야. 되겠냐? 너네 핸드폰 불고 거기다가 됐어 물 한 방울 또 떨어뜨리면 거기에 막 빨주노초 하는 거 보이죠? 안 봐봤니? 핸드폰에 화면 끄고요 거기다가 물방울 하나 떨어뜨리면 거기에 색깔이 막 이렇게 보여요. 됐죠? 네, 그 색깔을 만드는 방이 핸드폰 화면 안에요. 이렇게 작은 마치 사람으로 얘기하면 사람 몸을 구성하는 세포처럼 들어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걸 여러분들이 픽셀 화소라고 하는 거죠. 네 핸드폰은 몇만 화소니? 저 방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색깔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거야. 요즘 핸드폰은요, 그 하나의 화면 안에 100만 개의 화소가 들어있어요. 100만 화소. 되겠어? 자, 라고 하는 이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화소, 픽셀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요 하나의 화소 안에 요거 한 세트가 다 들어가 있어요. 빨초파가. 그래서 자, 자극하는 정도에 따라서 빨간 전자만 떨어뜨릴 수도 있어. 빨간색을 내는 전자만 떨어뜨릴 수 있어. 그러면 여기는 빨개져. 됐어? 빨간과 초록 전자 두 개를 동시에 떨어뜨릴 수도 있어. 그럼 무슨 색으로 보이게? 노란색. 우와, 알아버렸어? 쉬는 시간에 했어요. 알았어. 근데 이 새끼들은 모르는 거니? 빨초파 다 떨어뜨렸어? 흰색. 알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색깔을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반도체를 이용해서 색깔을 만드는 걸 라이트, 일렉트로닉, 디스플레이, LED 방식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된다. 라는 설마 여기까지 내가 다 했는데 또 한 거니? 중간에 거기 저거 LED는
아, 엘리드는 했지만 중간에 있었던 건 안 한 거 맞죠? 설마 했는데 노인네 똑같은 걸 또 시킨 거야? 뒤질랜드야. 그건 아니지?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 중에서 몇몇 개의 문제는 잠깐만 끊었다가 하고 그리고 나서 드디어 신체적 결합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앙페르. 이거 못하면 뒤진다 새끼다. 그래서 이거 못 잡아내면 죽는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도 이 짓 또 합니다. 자, 10분만 쉬었다 하죠.